이것도 못해요? 분노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 전체를 뒤흔스럽습니다. 27세 윤소연, 그녀는 새로 들어온 65세 청소부를 향해 독서를 펴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요? 휴지 뭉치가 노인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삐밤을 때리는 차가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당장. 주변 주민들은 경악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노인은 굴욕을 삼키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남자친구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초라한 청소부가 실제로는 수천억 자산의 대한재단 이사장이며 바로 민수의 아버지 박영호였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서 터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엄청난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당신도 상상하지 못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이를 내에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15층 높이의 4개 동이 배치된 이곳은 20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로비엔 오래된 대리석 바닥과 형광등이 그리고 낡은 소파 몇 개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범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서툰 손놀림으로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는 노인. 그의 이름은 박영호 대한재단의 이사장이자 국내 굴지의 건설을 살을 이끄는 재계 거물이었습니다. 박영호는 평소라면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에서 기상하여 맞춤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이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평당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층 최고급 아파트로 한 층 전체가 그의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는 걸까요? 사흘 전 박영호의 재단 이사장실 이사장님, 20년 넘게 그의 비서로 일해온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도련님 관련해서 좀 민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호는 계약서에서 시선을 떼고 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친 진지한 표정이 심상치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윤소연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아파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니 청소 직원들과 경비원 분들 사이에서 나도는 이야기인데 윤소연 씨가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칠게 대한다고 합니다. 박영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들 민수가 6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는 윤소연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27세의 여성 중산층 가정 출신의 외모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게 보였습니다. 지난달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공손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는데 확실한 정보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분이 사실은 한솔마을 아파트 직원분들 사이에서 박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특히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라 사람의 이면을 잘 보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박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윤수연이 살고 있는 한솔 마을 거기 청소 직원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나? 김 비서는 놀란 별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신분이 들통나면 박영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의 평생을 좌우할 일인데 이 정도 위험쯤이야. 대신 날 알아보지 못하게 분장을 조맘하면 되겠. 그렇게 해서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이 노원구 중산층 아파트의 청소부로 위장 잠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인맥을 동원해 한솔 마을의 청소 용역 업체와 연결했습니다. 마침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자리가 하나 비었고 박영호는 박산돌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청소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당일 평생 남의 일을 시켜만 봤던 박영호에게 청소도구들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대걸레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청소 카트를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조차 서툴렸습니다. 20대 때 아버지의 건설 현장에서 막리를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미 4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세요? 동료 청소부인 이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손 놀림이 좀 서툴러 보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박여문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이사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했던 그가 아저씨라는 말에 묘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 분은 좀 까다로우세요. 까다롭다고 하면요. 직접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200일 동안 7층에 사는 젊은 아가씨, 좀 성격이 까칠하다고 해야 할까요? 박영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00일 동안 7층 그곳이 바로 윤소연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까칠한가요? 말을 좀 거칠게 하세요. 청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컴플레인을 넣고 저희한테 직접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특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더 심해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박영호의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김 비서가 전해준 소문이 사실일까요? 그래도 참고 일하시는군요. 뭐 먹고 살려면요. 그런 분이 한둘이겠어요. 다만 좀 서로 울 때가 있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오전 10시 드디어 200일 동안 7층에 도착했습니다. 막영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에 들어서 씁니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베이색 타일과 형광등 불빛이 그의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7번 우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바로 윤소연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윤소연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들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하루 박영호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윤소연이 외출하는 모습, 집에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다른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까지 겉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소문이 과장된 것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첫날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박영호는 관리사무소와 펜츠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호텔 다이닝에서만 식사하던 그에게 편의점 도시락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지나가던 한 주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중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박영호는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새삼께 달았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박한 인간미였습니다. 퇴근 시간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서 박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아들의 연인을 몰래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모든 면을 알아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박영호는 전신 거울 앞에 예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박영호 회장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영호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막아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박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한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닷새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아주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더 심해요. 과연 윤소연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들 민수 앞에서 보여준 그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면일까요? 오전 7시 30분 박영호는 청소독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걸레질이 서툴렸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자면 바닥이 제대로 닦이지 않고 너무 적게 자면 물자국이 남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벌써 1층 로비 청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 일찍 잠이 깼어서요. 그러시구나. 아, 그런데 오늘 좀 조심하세요. 조심한다고요. 이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아가씨요. 윤소연 씨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박영호의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소보다 더 까칠해지죠.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무튼 조심하세요. 오정구시 박영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200혈동 안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하니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출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7번 앞을 지날 때 박영호는 잠시 멈춰서 씁니다. 윤소연의 집이었습니다. 현관 문주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 같았는데 아니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분명히 윤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호는 민수 앞에서 들어본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너무나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고 집 관리비도 또 올랐다고 하고 아, 정말 꽉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복도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혹시 소연이 나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박영호가 엘리베이터와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걸레의 모든 먼지 때문에 바닥에 얼룩이 생겼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바고 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깍 박영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소연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일이 꽤 있는지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영호는 더욱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퍼 대걸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영호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걸레를 제대로 짜지 않고 바닥에 댔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엘리베이터와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 뭐야 이거. 그때 윤소연이 바로 그 물웅덩이에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끄럼 윤소연이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하이힐과 스타킹이 물에 젖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간 복도 전체에 윤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 있었습니다. 민수 앞에서 보던 그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호는 황급히 일어서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소연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물을 흘려놔서 제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이것도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실수로 되는 일이에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박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묻다니 내 몇 살이냐고요. 이 나이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윤소연은 박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우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65입니다. 박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몇 살 올려서 말했습니다. 65? 그 나이에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요? 진짜 요즘 사람들은 윤소연이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박영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들여 갔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제 구두가 다 젖었잖아요.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떼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치우겠습니다. 박영호는 재빨리 걸레로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더욱 서툴렸습니다. 답답해. 그렇게 하면 언제 다 치워요? 윤소연이 팔짱을 끼고서 지켜보며 계속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집 문도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연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기는 궈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자신이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다는 듯한 어두웠습니다. 박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진짜 답답해요. 이렇게 일하실 거면 차라리 집에 계시지 그래요. 윤소연의 마지막 말이 박영우의 가슴을 후련팠습니다. 그는 평생 그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장관도 심지어 대통령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는 박삼돌이라는 가명의 청소부였습니다. 그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다치었습니다. 10분 후 박영우는 갑갑으로 바닥 청소를 마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괜찮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 윤소연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네, 죄송했습니다. 윤소연은 마지막으로
박영우를 한 번 더 후채본 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들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져요. 좀 더 신경 쓰세요. 문이 닫히며 윤소연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우는 그 자리에 오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집들의 문이 하나 둘 닫혔습니다. 주민들이 흥미를 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박영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들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져요. 윤소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건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개그 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그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정승만한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계단통에 도착한 박영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게 정말 민수가 사랑하는 여자의 본 모습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소연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다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 모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요. 박영호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그 아가씨한테 뭔가 당한 거 아니에요?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뭔가 있었구나. 별이 아니었어요. 아저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아가씨 원래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치고 말한다니까요. 이 아주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박영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담긴 체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아가씨 남자친구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남자친구요? 박영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끔 오는데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에요. 저희한테도 항상 인사 잘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여자랑 사귀는지 모르게 했어요. 박영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약한 사람을 돕길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윤소영 같은 사람과 사귀고 있다니 그 남자분도 그 아가씨의 그런 모습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 앞에서는 완전 다르거든요. 암전하고 착한 척하고 연기를 정말 잘해요. 연기라는 말에 박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마음은 온통 오전에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윤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 격렬하는 눈빛,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분들이라는 말. 퇴근길 박영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데리러 왔겠지만 오늘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부 박산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박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섣부른 판단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 윤소연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오만함과 개그 부식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박영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윤소연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미래가 걸린 일일까요? 그날 밤 박영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영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윤소연에게 당한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가 정말 우연한 실수였을까? 그녀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다른 증거들도 있을 거다니까. 그 의문은 4월 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박영호는 201동 지하블 이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각 층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이에요. 동료 청소부인 이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박영우는 아직도 분류수거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요즘 분류수거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그때 지압으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정말 쟨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혹시 윤소연일까요? 언니, 나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윤소연의 목소리였어. 하지만 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는 재빨리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아니, 진짜 짜증나? 아파트 청소부 아저씨들이 일을 넘으면 못해. 윤소연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분류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바닥에 물 흘려놔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니까. 정말 한심해. 박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지. 65살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진짜 답답하더라.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윤소연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맞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분지야. 제대로 일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박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당한 모욕도 서러운데 지금 이렇게 뒤에서 비우고 있다니. 아무튼 그런 건 그렇고. 민수 이야기 좀 해줄게. 갑자기 아들 이름이 나오자 박영호의 귀가 쫑긋 서졌습니다. 민수 말이야. 박민수, 윤소연이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며 계속 통화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대박 터트릴지도 몰라. 민수 아빠가 대한재단 이사장이라니까. 박영호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응, 맞아. 그 대한재단 건설 회사 하는 것 맞고 엄청 큰 회사야. 내가 알아봤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 전화 너머에서 뭔가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민수만 확실히 잡으면 내 인생은 보장된 거지. 박영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윤소연이 한 말이 정말일까요? 돈과 지위 그게 전부잖아. 사랑 그런 것 배불러야 하는 소리야. 윤소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수는 착하고 순진해서 다르기 쉬워.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착한 척하면 완전 넘어가더라.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 박영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니.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내 세상이지 뭐. 시어머니도 없으니까 더 좋고 시아버지 하나만 잘 모시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 하나만 잘 모시면. 박영우는 스누스물샘을 지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박삼돌 청소부로만 알고 있는 윤소연이 미래의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그리고 있잖아. 민수가 왜 아들이래? 그럼 나중에 유산도 다 내 거 아니야? 윤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흥분되어 갔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했지. 민수 같은 순진한 바보를 찾아내다니. 하하. 그 순간 박영우의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순진한 바보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언니 잠깐 누가 오나 보다. 윤소연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응.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때 또 얘기하자. 통화를 끄는 윤소연이 계단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주민이 분리수거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영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과 지위 그게 전부잖아. 민수 같은 순진한 바보를 찾아내다니 내 인생은 보장된 거지. 윤소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변봤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소연은 처음부터 계산된 목적을 가지고 민수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우가 너무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요. 박영우는 힘겹게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머지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박영우는 기계적으로 청소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윤소연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덕희 사람이 저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지. 박영우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교활한 사람들도 욕심 많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윤소연처럼 철저하게 계산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숨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용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박영우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 오늘 들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가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아들에게 그녀의 본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박영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미래, 아니 인생 전체를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박영우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야. 박영우는 속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곧 민수에게 큰 충격을 줘야 할 텐데 그것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노도 느꼈습니다. 순수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윤소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 여자가 민수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박영호의 눈빛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윤소연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박영호는 새로운 각오로 한솔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분리수거장에서 들은 윤소연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아직도 귀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냉정함이 앞섰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민수가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박영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사관이었고 윤소연은 그가 감시해야 할 용의자였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시네요. 이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내 박영호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채 그녀였습니다. 네, 주말에 좀 쉬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럼 됐네요. 아,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요? 네.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아파트 정기 점검이 있거든요.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도, 전기가스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예요. 박영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각 집을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윤소연의 집 내부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따라가나요? 당연하죠. 점검 끝나고 나면 청소도 해야 하니까 특히 복도나 계단 같은 곳에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박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점검팀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술자 2명, 그리고 청소팀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박영호는 청소도구를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오늘은 201동부터 시작해서 204동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 집에 대략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박영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1동 7층 윤소연의 집은 언제쯤 차례가 될까요? 첫 번째 집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이 없는 집은 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로 열었고 집에 있는 주민들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영호는 점검팀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각 집의 구조,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청소 상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7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영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부15 윤소연 시댁이네요. 관리소장이 문패를 확인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기점검 오신 거죠? 윤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발랐습니다. 박영호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윤소연이 문을 활짝 열어주며 점검팀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호도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소연의 집은 30평 정도의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모델했는데 곳곳에 명품 가방들과 비싼 장식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산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치고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 집이 정말 예쁘네요. 점검팀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해요.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윤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박영호는 잠깐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각 방을 돌아다니며 수도꼭지, 전기 콘센트, 가스레인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박영호는 뒤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관찰했습니다. 그때 윤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윤소연이 점검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발코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보세요? 윤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또 무슨 문제야? 박영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코니는 거실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 정도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점검 팀원들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것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윤소연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검팀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다고, 완전히 헛돈이잖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제 점검팀 모두가 윤소연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기술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점검 끝내고 나가자.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다고? 윤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 나이 먹은 아줌마가 감히 나한테, 자기가 뭔데. 박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본색이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받아. 윤소연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점검 팀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냥 나가는 게 어떨까요? 기술자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소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점검팀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점검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리소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윤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검팀이 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호가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윤소연의 명품 가방을 살짝 건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가방은 넘어지지 않았고 전혀 손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윤소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호가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그 더러운 걸레로 내 가방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점검 팀원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윤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하다고요? 제 물건을 더럽혔는데 심하다고요? 윤소연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방에 닿지도 않았는데 기술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윤소연이 그 기술자를 노려봤습니다. 아닙니다. 기술자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소연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남의 집에 와서 함부로 교육은 제대로 받았어요? 윤소연이 점검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대. 그만 나가세요. 점검도 다 끝났으니까. 그녀가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습니다. 점검팀은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박영호도 함께 나왔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저 여자의 본성을 복도에 나온 점검팀원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분 원래 저래요? 기술자 중 한 명이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관리소장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 받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니. 다른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영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박영호는 이 아주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관리소장님이 뭔가 곤란해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점검하다가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박영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금방 눈치챘습니다. 혹시 그 아가씨 집에서 어떻게 하세요? 뻔하죠. 저희끼리 얘기가 다 돌아다니거든요. 오늘 관리소장님이 상당히 당황하셨다면서요? 박영우는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후에도 점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우의 마음은 온통 아침에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윤소연의 두 얼굴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점검팀 앞에서 보여준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낸 모욕적인 말도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박영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민수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박영호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수에게 윤소연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화요일 아침,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한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박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성은 한솔마을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좀 일찍 나왔어요. 김 경비원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우는 주위를 둘러본 후 경비실로 김 경비원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탁이요? 혹시 200일 동안 7층에 사는 윤소연 씨 아세요? 김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분 말이시군요. 물론 알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박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평상시에는 괜찮으신데 가끔 좀 까다로우실 때가 있어. 까다롭다는 게 예를 들어서 택배 배송이 조금만 늦어도 저희한테 항의하시고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도 자주 불만을 표시하시죠. 특히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는 김경비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한 번은 제가 실수로 그분 차 앞을 지나갔다가 혼쭐이 났어요. 경비원이 뭐 하는 거냐? 차 앞으로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박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신이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김경비원님,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만약 그분이 또 그런 일을 하시면 혹시 증거로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김경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증거고? 왜 그런 걸 하시려는 거예요? 박영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부탁만 드릴 수 있을까요? 김경비원은 박영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는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만약 공용구역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녹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방법도 있죠.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주민분들은 다 좋으신데 그때 이 아주머니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아저씨, 오늘 일정 얘기 좀 하려고 아주머니 잘 오셨어요. 사실 아주머니께도 부탁드릴 일이 있었어요. 박영호는 이 아주머니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윤소연의 행동을 증거로 남겨달라고요. 아,
그 아가씨 말이에요. 저도 한 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한 번은 복도 청소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나오더니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아무튼 저도 도와드릴게요. 핸드폰에 녹음 앱도 깔아놨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함. 두 분 다 박영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한솔마을에는 조용하지만 치밀한 감시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김경비 의원은 CCTV를 더욱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고 이 아주머니는 윤소연과 마주칠 때마다 핸드폰을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박영호가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이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7층에서 그 아가씨가 또 이 아주머니가 숨을 털떡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7층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나와서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지금 청소라고 하는 거예요. 윤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아주머니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냐고요? 58입니다. 그 나이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진짜 한심한의 박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답답해. 빨리 다시 하세요. 제대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요. 하지만 녹음한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박영우는 김경비 의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없었나요? 아, 있었어요. 바로 이거 보세요. 김경비 의원이 CCTV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오후 3시경 영상인데요. 화면에는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윤소연이 택배 기사와 말다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지만 표정 보세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죠. 정말로 윤소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택배 기사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었어요? 택배가 하루 늦게 온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택배 기사 잘못도 아니고 발송지에서 늦게 보는 건데 김경비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해요. 무조건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 영상 저장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USB에 복사해 드릴게. 목요일에는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영우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도연이 아파트 관리소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님 계세요? 아, 윤소연 씨. 무슨 일이시죠?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 앞 복도 청소 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매일 확인만 하고 계산은 언제?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리라고요? 제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박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아가씨 좀 조용히 하시죠.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나서세요? 윤소연이 그 할아버지에게 되들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른이면 뭐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윤소연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 순간 박영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몰래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심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 뭐가 문제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 안 하는 게 문제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윤소연이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는데 윤소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나섰습니다. 윤소연 씨, 일단 관리소에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차근차근, 지금까지 차근차근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하면 어때요? 다른 주민들도 들어야 할 얘기 아니에요? 윤소연이 팔짱을 까며 버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박영우는 고개를 돌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로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소연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영우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민수가 윤소연을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소연아, 민수가 윤소연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윤소연의 표정이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화가 난 얼굴이 순식간에 밝은 미소로 변했습니다. 아, 민수야. 어떻게 왔어?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롭게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 일찍 끝나서 왔어. 그런데 못 내려.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로비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관리소에 작은 문의사항이 있어서 윤소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영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니. 그래, 그럼 우리 올라갈까? 응. 좋아. 윤소연이 민수의 팔짱을 기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가씨 방금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한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관리소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영우는 핸드폰 녹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우는 김경비원과 이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김경비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거든요. 로비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부터 남자친구 나타나자마자 180도 변하는 모습까지 정말요.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이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녹음했어요. 오늘 것은 정말 심했거든요. 박영우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윤소연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민수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상황. 그것만 만들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박영우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박영우는 한솔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경비실 앞에 윤소연의 어머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김경비원님, 저분이 누구시죠? 하예요.
윤소연 씨, 어머니 같아요. 어제 저녁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박영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난 걸까요? 무슨 일로 오신 것 같은데요. 말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아침부터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정구 씨 박영우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윤소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영우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어제 전화로 한 말 기억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민수 아버지가 대한재단 이사장이라는 거. 그래,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엄마 나도 알아. 그래서 계속 조심하고 있잖아.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약해 보이면 안 돼. 특히 아래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주의를 둘러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착하고 순정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주눅 들지 않거든. 무슨 뜻이야?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 확실하게 선을 그어도 해야 해. 박영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엄마가 잘못 쓸 때도 그랬어.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만하게 보이면 평생 무시당해. 특히 내가 앞으로 사장 부인이 될 텐데 지금부터 위험을 세워놔야 해. 오전 10시 30분 박영호는 7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윤수연의 어머니는 이미 딸의 집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대걸레에 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닦다 보니 엘리베이터 앞이 순식간에 물이 흥건해졌습니다. 아, 박영호가 황급히 물을 닦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윤수연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네. 윤수연이 바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박영우가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바로 치운다고요? 지금 제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윤수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795 문이 살짝 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윤수연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아저씨 몇 살이에요? 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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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이 이것도 제대로 못해. 윤수연이 박영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옳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갑자기 윤수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도 전체에 메아리가 올렸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박영우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윤수연이 주머니에서 휴지 뭉치를 꺼내더니 박영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일할 거면 차라리 집에 가세요. 휴지 뭉치가 박영우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700호 문틈으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윤수연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정말 한심해요. 그녀가 박영우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져요. 박영우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청소 카트에 기대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당장 윤수연이 박영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윤수연이 더 세게 박영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박영우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체가 드러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는 천천히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죄송합니다. 박영우가 더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수연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 짝. 윤수연이 박영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영호의 뺨을 화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일해요. 윤수연이 특이양양이 했습니다. 칠봉 문틈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윤수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윤수연이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소련아 잘했어. 어머니가 딸을 칭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럼 바로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확실하게 선을 그어도 해야 해. 엄마 말대로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쉽게 보이면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내가 앞으로 민수와 결혼하면 대한재단 면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욱 당당해야 해. 맞아요.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소련아 민수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 알겠지? 당연하죠. 민수 앞에서는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예요. 그래, 그게 똑똑한 여자야. 박영우는 복도에서 계속 청소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녀의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박영우는 이 아주머니와 김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이 아주머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박영우가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혹시 또 그 아가씨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김경비원이 눈치를 챘습니다. 설마 손까지 댄 건 아니죠? 사실은 박영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뺨을 때렸다고요? 의원, 이 아주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폭행이잖아요. 아주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김경비원도 분개했습니다. CCTV에 찍혔을 텐데요. 7층 복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럼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다음에는 더 조심해서 녹음해야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결심을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박영우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당한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윤소연과 그녀 어머니의 본 모습을 완전히 파악한 지금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7층에서 그 아가씨가 또 난리쳐. 이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702호 할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박영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복도에 화분 하나 놨다고 지금 당장 치우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가봐야겠어요. 박영우와 이 아주머니는 급히 7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윤소연의 날카로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공용 공간에 사적인 물건 놓으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가야, 그냥 작은 화분 하나인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작은 화분이면 상관없어요. 규격은 규칙이에요. 윤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나이 드셨으니까 더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우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연장자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소연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옆집에서 나온 아저씨가 말렸습니다. 아저씨는 뭐예요?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요? 윤소연이 그 아저씨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규칙을 지켜야 해요. 나이가 많다고 예외는 없어요. 그 순간 윤소연의 어머니가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거세게 나갔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관리되면 어떻게 해요? 아가씨 그만 좀 해요. 이번에는 다른 집에서도 주민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윤소연이 목에 피대를 세웠습니다. 박영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아주오니, 제가 가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조심하세요. 아저씨, 박영우는 청소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박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윤소연이 박영우를 보더니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 이 아저씨, 내 오전에 물 흘린 그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또 왜 온 거예요? 윤소연이 박영우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냥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정리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윤소연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에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요. 그때였습니다. 75호에서 윤소연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아저씨가 또 이상한 짓이에요. 이상한 짓이라니? 어머니가 박영우를 째려봤습니다. 아저씨 오전에 우리 딸한테 피해준 분이죠. 죄송합니다. 박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아, 이런 사람한테는 확실히 해야 해. 어머니의 부추김에 윤소연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저씨, 당신 때문에 아파트 분이 기가 엉망이에요. 윤소연이 박영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한심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짝또다시 윤소연이 박영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안 돼. 다른 주민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했어 소연아.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 해. 윤소연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무릎 꿇어요. 아저씨 소연아. 그건 너무 할머니가 말리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윤소연이 할머니에게까지 고함쳤습니다. 빨리 무릎 꿇으라고요. 윤소연이 박영우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박영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봤죠? 이렇게 해야 말을 들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왔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복도에서 소리가 민수가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우가 무릎 꿇고 있고 윤소연이 그 위에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 민수야 윤소연이 당황했습니다. 왜 이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계시지?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뭘 본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 아저씨를 무릎 꿇게 한 거야? 민수야, 오해야. 정말 오해야. 윤소연이 민수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해 민수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떤 오해로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민수야, 진정의 윤소연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님도 계셨네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이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애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무릎 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어워졌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민수가 박영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박영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 녹음했어요. 녹음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네.
윤소연 씨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것부터 아저씨 뺨 때리고 무릎 꿇게 하는 것까지 다요. 윤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도 녹음돼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윤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고 못해 무릎 꿇고 사과해요. 당장. 짝 뺨 때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정말 너예요? 민수야, 이건 다 이유가 정사. 이유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민수야,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니야, 여기서 다 얘기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으니까. 윤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소연아, 민수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드디어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윤소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목격한 것입니다. 박영우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더라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니까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박영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예약된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어. 오늘은 원래 민수와 윤소연의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윤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영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소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어디에 있어요? 나 윤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습니다. 박영우가 단답했습니다. 그럼 혹시 상견례는 없어? 박영우의 말에 윤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신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부른 겁니다. 박영우가 테이블 위에 테이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솔마을 아파트 로비였습니다. 윤소연이 관리소장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소연이 당황했습니다. 보시면 명겠지만 윤소연 씨가 아파트 직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수가 나타나자 윤소연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것은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윤소연이 박영우를 모욕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도 못해 무릎 꿇고 사과해 짝뺨 때리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소연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박영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사장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게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박영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민수가 대한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건가? 순간 윤소연과 어머니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마다 박영우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만 확실히 잡으면 내 인생은 보장된 거지. 돈과 지위, 그게 전부잖아. 분리수거장에서 녹음된 윤소연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착하고 순진해서 다르기 쉬워.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착한 척하면 그냥 넘어가더라. 윤소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어머니와 딸의 대화였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도 해야 해. 나중에 내가 사장 부인이 될 텐데 엄마 말대로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어머니도 이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박영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변명하고 싶으신가요?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는군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박영우가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음에서는 돈과 지위가 전부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면 본심이 나오는 법이죠. 박영우가 일어났습니다. 윤소연 씨 그리고 어머님, 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무릎 꿇린 그 청소부 누군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잡니다. 뭐라고요? 윤소연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솔 마을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당신들의 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오처 박영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윤소연이 부정했습니다. 믿기지 않나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박영우가 핸드폰으로 김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경비원님, 박삼돌입니다. 지금 레스토랑이 있는데 혹시 윤소연 씨와 통화 가능할까요? 아, 박삼돌 씨, 물론이죠. 김경비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윤소연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일어나세요. 박영우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민수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박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본인이 결정한 일입니다. 네, 일주일 전 그 일이 있으신 후에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박영우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요. 민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주세요. 윤수연이 애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박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회들을 당신이 모두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장님, 당신들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박영우가 일어서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가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 윤수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하지만 박영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한솔마을 아파트. 박영우는 더 이상 청소부 박산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곳을 찾아 이 아주머니와 김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정말 대한재단 이사장님이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김경비원이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윤수연 씨는 어떻게 됐나요? 이사 갔어요. 참을 수 없어서인지 한 달 전에 짐 싸서 나갔더라고요. 그렇군요. 박영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루 씨는 어떤가요? 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번 일로 민수가 많이 성장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박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김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날 저녁 박영호는 아들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많이 아프셨죠?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를 위한 일이었으니 저 때문에 아빠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다니. 민수야,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만 오히려 아빠는 좋은 걸 깨달았어. 뭐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박영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아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해. 그날 밤 한솔마을 아파트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청소부를 무시하던 그 여자, 알고 보니 상대가 재벌 이사장이었다더라. 정말 그럼 완전 망한 거네. 그러게 사람은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박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이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민수도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씨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박영호는 아들의 새로운 연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약자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